자, 오늘은 우리가 홍계월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홍계월전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3년 동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거짓말일 경우, 그쵸? 혹은 학교를 한국에서 안 다녔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지금이라도 한번 꼭 배우고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잘 익혀두고요. 여성 영웅소설의 대표작이에요. 그래서 여성 영웅소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홍계월전으로 대표되는 이 여성 영웅소설의 틀을 잡아놓는다면은 뒤에서 배우게 되는 작품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제재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제재는 홍계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작품은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쭉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영웅소설이라 불릴 수 있고, 여러분 군담소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담소설은 전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거두절미하고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많은 부분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긴 소설이거든요. A4 용지 기준으로 40페이지 넘어가는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건 아주 일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명나라 때, 자, 그럼 명나라는요,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죠. 이부시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자, 여러분, 쌤이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나 해줄 건데요. 친구들 색깔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부시랑 홍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계월을 얻었고요. 계월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귀한 혈통, 비범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부시랑이면 되게 높은 급이거든요. 즉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는 비범한 출생이라고 해요. 비범하다라는 건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범하지 않다. 즉 꿈에 선녀가 나타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서부터 능력이 비범하다. 이것도 영웅 일대기적 구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홍계월은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 계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자, 여러분, 이것도 유년기의 위기인데요. 이건 역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유년기의 시련과 고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얻는다. 그쵸, 여러분? 언제나 위기를 겪으면요, 꼭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거 우리가 조력,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겁니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후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한다. 자, 여러분, 인물이 벌써 여러 명 떴는데요. 지금 홍무는 이제 계월의 아버지, 그쵸? 그리고 양씨는 계월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 근데 이 계월을 도와준 사람이 여씨성을 가진 여공이고요. 여공의 아들 보국이 있어요. 이 보국과 이제 계월은 마치 형제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곽도사라는 사람에게 이제 배움을 받으러 가요. 자, 여러분, 계월은 여자고 지금 보국은 남자인데 그냥 둘은 마치 아들처럼이라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국이라는 이름이 바로 계월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건 체크를 해놔야겠죠. 이후 계월은 보국과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자, 여러분, 원수가 부원수보다 높겠죠. 그쵸, 여러분? 우리 사장이 부사장보다 높고 원장이 부원장보다 높잖아요. 그쵸? 즉 지금 계월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국보다 더 급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계월은 여잔데, 그쵸?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과거에 급제했을까요? 그쵸? 여기는 남장 여자 모티프가 나와요. 즉 계월이 남장을 하고 마치 남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더 높은 벼슬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패한다. 아이고, 말을 안 들었대요. 계월은 이를 벌하여다.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계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부모를 우연히 만났대.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고전 소설은 우연히 마침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 계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 병이 매우 깊어지자 천자는 어이를 보내는데 어이의 진맥으로 계월이 여자임을 탄라는다. 계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계월은 앞으로 규중이라는 건 여러분 여자의 방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의 방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성장 후의 위기인데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 언제나 영웅 일대기적 소설은요 유년기에 시련 한 번 그리고 성장해서 청년기에 또 시련 한 번 해서 이렇게 두 번의 시련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월은 커서는 이제 여자인 게 탄로나서 벼슬을 조금 이제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번이 바로 성장 후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국이 계월한테 이렇게 좀 틱틱대는 이유가 뭐야?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서 조롱한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닌 게 우리가 군대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쵸? 즉 계월이 군대에서는 즉 장군으로서는 계급이 더 높아요. 더 높기 때문에 좀 보국을 혼내는 게 정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국은 감히 네가 나를 조롱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계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계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했대요. 와우, 그쵸? 갈등이 지금 완전 치닫고 있는 거죠. 즉 남편의 첩이 있어요. 영춘이라는. 근데 그 첩이 계월을 무시하니까 계월이 그 첩을 죽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볼 거고 여기 다 앞부분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원래는 저 앞부분의 이야기들이 더 출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 이 작품에서 가장 위기감이 높은 부분이 어디겠어? 그쵸? 계월이 여자인 게 탄로나는 장면이 엄청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쵸? 남장하고 살다가 남자가 아닌 게 밝혀진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가 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왜? 계월이 더 급이 높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요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보국의 논리가 뭐예요? 내가 그 전쟁터에 있을 때는 급이 낮으니까 참았는데 지금은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지금 보국의 논리는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계월을 비난하고 있죠.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이렇게 조금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국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여공 여러분 이 보국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국의 아버지라는 뜻은 보국과 계월이 결혼을 했으니까 계월의 시아버지겠죠. 그렇죠? 자, 계월의 시아버지인 보국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계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시아버지가 며느리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즉 지금 홍계월은 아직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너보다 높고 그리고 너보다 능력도 우수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만류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네가 참아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계월이 여자인 게 밝혀졌죠. 여자인 게 밝혀졌음에도 지금 천자가 벼슬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쵸? 자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 그쵸 여러분.
첩이 정실 부인 지나갈 때 인사 안 한 게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류인류 2번인 거죠. 그래서 네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또한 계열이 잘못해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열을 그르다와 책망할 수 있겠냐. 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계열이 영춘을 죽였다고 계열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참아라 라는 거예요. 만류하는 겁니다. 또한 계열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열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천자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중매를 했는데 지금 네가 계열을 이렇게 내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해라 라고 했죠.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해서 자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해요? 보국이 화가 났죠. 뭐라고 화가 났냐면 어떻게 남자가 돼서 여자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 거죠. 즉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의식이 지금 있는 보국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히 아내가 나한테 부들부들 이런 상황입니다.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는 계열의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계열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누가 보국을 남자로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지금 계열은 보국의 속좁음을 탓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월의 가장 아쉬운 점은요. 내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벼슬을 할 때도 눈치 보이고 남장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또 보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가 위기였고요. 이제 절정입니다. 자, 여러분 각설이라는 건 고전 소설에서 이야기가 전환될 때 쓰는 표지이죠. 자,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황성은요 수도 같은 거예요. 수도. 자,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았사온데 이들이 장수 1000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메고 지쳐왔사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서 적을 방비하옵소서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앞서 나온 장계의 내용인 거죠. 자, 이 내용을 왜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팀이 힘이 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영태가 아래였다. 이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니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 여러분 평국은 홍계월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정도 되면은 홍계월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월이 여자임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월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것을 다 인정해주는 거죠. 걔가 여자여도 벼슬 인정해주고 걔가 있어야지 이걸 지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 말씀하셨다. 형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자, 여러분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는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이때는요 다 남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쵸? 남장을 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여자인 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쵸? 여자로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평국을 부르겠냐라고 천자가 지금 망설이는 거 알 수 있죠.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규중에 있다 꺼리겠나이까. 자, 여러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조야는요 조정을 말하는 거고요. 장록도 관직과 복록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평국은 신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즉 이게 신하들이 천자를 설득하는 근거인 거죠. 즉 뭐다? 계월은 아직 신하의 자리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천자가 마지못하여 급히 개월을 부르셨다.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자 여러분 조복은 신하의 옷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쵸? 여자에서 지금 신하로, 그쵸?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 없도다. 그래서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라고 해서 천자가 매우 홍계월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천자의 신뢰가 매우 두텁다.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라에 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대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라는 거겠죠. 나라에 위기가 생겼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천자가 사직의 보호라는 엄청난 일을 개월에게 맡겼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성인 개월에게 매우 중대한 국난 극복을 맡긴 거죠. 즉 이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월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홍계월이 천자에게까지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평국이 지금 여자인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 벼슬을 거두지 않고 인정을 해줬고요.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집에서 심심하게 지금 살고 있었는데 나라의 위기에 지금 평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평국을, 개월이죠. 개월을 신뢰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우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사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의 10,000분의 1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신첩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자가 자기를 이제 낮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호칭이거든요. 그쵸? 즉 여자가 임금에게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자인 게 탄로 났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쓰고는 있죠. 근데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자 이런 뭘 속였어요? 그쵸? 성별을 속였죠. 여자인데 남자라고 속이고 과거급제하고 일을 하고 있었죠. 공우의 장록을 받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로서 인정을 받아 살고 있는 것도 자기는 감지덕진데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니, 그쵸?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 자, 원수는 누구? 개월이죠. 개월이 남편 보국에게 지금 전령을 내렸어요. 이게 전령의 내용이죠. 적병에 행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중군장 누굽니까? 보국을 말하는 거죠. 너 빨리 출동해 라는 거죠.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보국은요, 자기가 개월보다 신하로서의 급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편인데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도 약간 가부장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여러분, 아내가 더 직장에서 급이 높으면 그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내가 직장에서 뭐 과장이고 본인이 사원인데 그걸 가지고 야 네가 무슨 과장이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게 매우 가부장적인 면모인 거 알 수 있겠죠.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더냐. 아버지죠. 개월이를 괄시하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그러다고 하겠냐.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할 수 없다. 즉 아빠는요, 나란 일이 개인의 어떤 이런 가정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입 다물고 빨리 나가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사보다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니 빨리 나가라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분부했다. 원수는 이꼴 개월이겠죠.
만일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계월은 매우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계월은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국이 겁을 내어 중군장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원수가 장수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주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에 남간에 당도했다.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째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비유적 표현 쓰고 있죠. 적군의 단단함이 철통 같았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적군의 어떤 형세를 표현하는 거죠. 자, 매우 싸우기 힘들어 보이네요.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달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건데요. 지금 여기부터요.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까지 쭉 걸어갔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9월쯤부터 걸어서 초하루 남간 가고 천촉산 지나서 영경루에 다다르고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사실은 몇 달에 걸쳐서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간단하게 그냥 한 3줄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좀 빠르게 제시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 뵐 것이다.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았으므로 장수와 근종들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도 매우 조심했대요. 즉 여러분 계월이 되게 위험 있는 사람인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홍계월의 위험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에게 분부했다. 며칠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 여러분 이 중군장이 이꼴 보국이죠. 남편이죠.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지를 가리켜 소리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어서 나와 칼을 받아라. 여러분 대원수는 이꼴 홍계월을 말하는 거죠.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 나와 싸웠다. 삼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이 칼을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누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 떨어졌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보국이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국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국은 홍계월의 남편이죠. 보국의 활약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막 적장의 머리를 베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쯤에 적장 구덕지가 대로에 매우 화가 났다는 거죠.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에워쌌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보국에게 위기가 지금 닥쳐온 거죠. 잘 나가다가 이제 막 또 새로운 적장이 막 달려드니까 결국은 얘가 벗어나질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보국이 어찌할 수 없는 형국을 맞이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해서 풍전등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진퇴양난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대요.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에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했다. 자, 여러분 와 장난 아니죠. 지금 남편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지금 적장들을 베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홍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알 수 있죠.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자,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해 번쩍 서쪽의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하다 북쪽의 장수를 베었다. 이처럼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홍계월의 어떤 비범함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홍계월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요. 그쵸? 비범함. 그리고 여러분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네요.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쵸. 또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아내가 도와준 거죠.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라고 해서 이제껏 보국이 홍계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막 좀 이렇게 막대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국의 가부장적 태도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제껏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런 거죠. 이때 원수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봉해 황성으로 보냈다. 한편 오와 초의 양 왕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평국 이꼴 개월이죠. 개월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령이라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 누구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양국이 개월의 손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니 맹길이 아래였다. 대왕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개월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개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개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와 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치옵소서.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해 살기를 바라고 항서를 올릴 것이니 그렇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지금 맹길이 자기의 묘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쵸? 이 부분이 바로 맹길의 묘책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떤 작전을 짜서요. 홍계월이 없는 틈을 타서 황성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황성을 급습하는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작전대로 하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상대편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즉시 관평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본진을 지켜 평국이 아무리 싸우자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 그러고서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을 향해 갔다.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신하들을 모아 평국 부부를 칭찬하시고, 이러면 홍계월과 보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얘가 막 자기를 이기고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지금 지낸 거죠.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라고 해서 지금 황제가 방심했다라는 거 나타나고 있죠. 그쵸? 황제의 방심, 천자의 방심이죠. 그런데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새로운 장계가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어떤 문서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자, 장계는요.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오며 황성을 범하고자 하나이다. 천자께서 좀 태평하게 있었잖아. 매우 놀라시고 조정 관료를 모아 의논하셨다.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광문을 깨치고 들어와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에 장안의 백성들이 물 끓 듯하며 도망했다라고 해서 지금 맹길이 작전대로 급습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맹길의 급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너무 방심했다. 그쵸?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가 기절하셨다. 우승상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문을 열고 도망하니 시신 100여 명이 따라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 천자께서 도망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명나라 황제는 이꼴 천자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천자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젠 죽었구나. 앞에는 큰 강이고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라고 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겠다.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앞으로 뒤로 못 가 진퇴양난, 바람 앞에 촛불, 풍전등화, 계란으로 바위치기, 즉 어쩔 수 없고 이건 이길 수 없는 일이다. 누란지위, 이런 사자성어가 어울리겠죠? 자, 이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결하려고 하시니 맹길이 벌써 달려들어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어서 올려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맹길의 목적은요 항서예요. 그쵸? 즉 항복의 문서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맹길은 천자가 죽지 못하게 막은 거죠.
하니 이에 모시는 신하들이 애걸했다. 종리와 붓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 항서를 쓸 것이니 장군은 우리 황상을 살려주소서. 맹길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네 왕이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찢어 항서를 써서 올려라.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나 차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씀하셨다. 400년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이때 원수는 자, 여러분 개월 말하는 거죠. 진중에 있으며 적을 묻지를 며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자, 여러분 어때? 갑자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약간 개월의 어떤 신기예요. 그쵸? 개월의 비범한 능력이죠. 갑자기 싸한데? 하고 딱 느낌이 온 거야. 그쵸? 이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고전소설의 비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았다.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치고 있었다. 원수가 크게 놀라 중군장 이꼴 자기 남편 보국이죠. 보국을 불러 말했대요. 즉 지금 뭔가 싸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즉 불길함을 느낀 거예요. 뭔가 천자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느꼈다는 거야. 그쵸?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도다. 내가 홀로 가려 하니 장군은 장수와 군조를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와, 완전 영웅적 면모죠. 나 혼자 갈게. 네 잘 지키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쵸? 자, 멋있죠? 영웅적 면모다.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자루를 쥐고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오므로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이다. 와, 여러분 지금 그 먼 수도까지 개월이 하룻밤 만에 도착을 했대요. 이런 것도 바로 뭐야? 비현실적이죠. 거의 무슨 초사연이에요. 그쵸?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 장안이 비어있고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있었다. 원수가 통곡하며 두루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망극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들어갔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며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 대원수 평국 홍계월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 하니 노인이 그제야 도로 기어나와서 대성통곡했다. 원수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여공이래요. 여러분 여공 누군지 알죠? 그쵸? 홍계월 구해줬던 보국의 아버지 이꼴 계월의 시아버지잖아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침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시아버지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고전소설의 우연성인 거죠. 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시아버님은 무슨 연으로 이 수채구멍, 이런 수채구멍이 하수구 구멍이에요. 하수구 구멍에 몸을 감추고 있사오며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은 어디로 피났는지 아시나이까? 여공이 온수에 옷을 붙들고 울며 말했다. 뜻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하더구나.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갔는데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으니 사돈 두 분과 네 시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통곡하니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나볼 날이 없겠나이까? 라고 물었다. 황상께서는 어디가 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여공이 여기에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북문으로 도망해 천태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 이꼴, 맹길 말하는 거예요. 맹길이 따라갔으니 천자는 위급할 거다. 원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천자를 구하러 가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 하고 말에 올라 천태령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보니 역시 뭐예요? 비현실적이죠. 거의 무슨 맨날 순간이동을 해서 다닙니다. 심리모리사장에 적병이 가득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다. 여러분 완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말 큰일이 났구나 싶은 부분이에요. 그쵸?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같이 소리치며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채쳐 달려들어 크게 호령했다. 적장은 나의 황성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여기 왔노라. 이에 맹길이 두려워해 말을 돌려 도망하니 원수가 크게 호령하며 말했다. 네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하며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준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맹길이 매우 놀라 몸을 돌려 김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원수가 크게 성을 내 칼을 들어 맹길을 치니 맹길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또 좌충우돌의 적조를 모조리 오잉? 그쵸? 어머, 그림을 2페이지나, 그쵸? 자, 모조리 벤이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적졸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대, 여러분.
자, 피가 아무리 흐른들 그게 천이 되고요. 아무리 주검, 시체가 쌓인다는데 산처럼 쌓이겠어요. 그쵸? 과장법, 그리고 뭐뭐처럼이니까 비유법이겠죠?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쩔 줄 모르고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셨대요. 왜요?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항소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 엎드려 통곡하며 여쭈었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평국 개월이 왔나이다.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론 반기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평국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하셨다. 홍계월이 옥체를 구호하니 이윽고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에게 치아 감사의 표현을 했다.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안부하게 되었다.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는 만리병방에서 어찌 와서 와 짐을 구했는고 하시니 원수가 엎드려 아뢰었다.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 왔사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주저하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오므로 물어서 급히 와 적장 맹기를 사로잡은 것이옵니다. 라고 해서 요약적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요약적 제시를 쓰면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죠. 그쵸? 왜냐면 굳이 앞에다 다 보여준 거니까 이거를 막 엄청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른 부분이죠. 원수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을 탔던 말은 원수가 탔으며 행군 북은 맹길을 등에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 북을 울리게 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천자께서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과 원수도 모두 팔을 들어 춤추며 즐거워했다. 라고 하고 우리 이제 부분은 끝났네요. 자, 그럼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이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개월이 적장 맹기림체하며 보국을 속여 조롱한다. 보국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갈등이 해소되네요.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자기를 받고요. 또한 천자는 보국 남편이죠. 승상에 봉하고 여공을 오왕에 홍무를 초왕에 봉한다. 이후 개월은 보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라고 해서 고전소설의 일대기적 구성,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성이죠. 즉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이 다 행복하게 결말을 맞이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공은 홍계월의 시아버지죠. 여러분 홍무는 누군지 알죠? 홍시성을 가진 사람, 이 홍계월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다 왕이 됐어요. 그쵸?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매우 흐름이 길었기 때문에 이걸 듣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하는 저도 쉽지 않았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진 여성 영웅 소설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의식은요. 일단은 영웅의 어떤 일대기적 삶이고요. 그쵸? 영웅적인 활약 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홍계월에게 엄청 가부장적으로 많이 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부분이 많이 출제될 때는 이게 많이 안 나타나는데 이 교과서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남장을 한 여자가 나타나죠. 남장 모티프가 드러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대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평등사상, 신분에 대한 어떤 해방을 지향하는 게 근대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던 조선시대, 여러분 옛날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려는 어떤 평등사상을 지향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해 준 것이 다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이거는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필기를 많이 해줬죠. 이 부분들은 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한 번쯤은 다시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이해는 잘 됐는지 체크해보면